안녕하세요. 전 60대 여자입니다. 전 일찍이 이혼하고 지난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사실 요즘이야 이혼이 별거 아닌 시대가 됐지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여자가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친정 식구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 정도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일이었죠.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고 친정 어머니와 오빠에게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이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학교까지 다니는 아들 새끼 놔두고 애 엄마가 이혼이라니. 너 뭐야? 설마 김서방한테 소방 맞았니? 소박은 무슨 소박이야. 내가 도저히 그 인간이랑 못 살겠어서 이혼하는 거야. 어이구, 안 봐도 내가 다 알지. 너 그러게 맨날 뚱하니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김서방 비유도 좀 맞추고 사업하느라 힘든 시부모님한테 자주 찾아가서 알랑방귀도 좀 끼라고 했잖아. 우리 같은 집구석에서 그런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면 알아서 나 죽었소 하고 살아야지. 네가 어떻게 했으면 그 착한 김서방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와. 엄만 딸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아? 그러고도 엄마야?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항상 저보다는 남편 편을 들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좀 양가 집안 사정이 많이 다른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가세가 많이 기울어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었는데 제 바로 위에 오빠가 장가 가면서 갑자기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일을 벌였다가 그나마 있던 집도 날려버려서 어머니와 제 월세도 간신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맘때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친정 사정이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없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다고 남편네 집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당시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콩깍지가 된통 씌어서 물불 안 가리고 결혼 안 시켜주면 도망가서 둘이 살겠다고 꼴값을 떨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이 여자 때문에 정말 도망이라도 갈까봐 무서우셨는지 할 수 없이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시부모님께 헤어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헤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더러운 꼴은 안 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땐 세상 물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남편한테 홀딱 빠져선 앞뒤 생각도 안 해보고 홀라당이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야 저라도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니 그걸로 한몫 챙기려다 제가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하니 난리가 난 거죠. 특히나 친정 오빠가 제 도움으로 저희 시댁에서 하는 회사에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상황이라 제가 만약 이혼하게 되면 본인 사업도 문제가 생기니 더 똥줄이 타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제 입을 막았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어. 지금 당장 김서방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래, 오빠가 같이 가서 빌어줄 테니까 당장 일어나. 얼른. 아무리 자기 사업이 달려있다고 해도 그렇지 오빤 저에게 이혼을 왜 하냐고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시댁에 가서 싹싹 빌랍니다. 오빠까지 저러니 저도 모르게 서럽고 서운하더라고요. 전 오빠의 손을 뿌리치며 그 집엔 다신 안 갈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하든 난 이혼할 거라고요. 내가 그 인간한테 빌긴 왜 빌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건 그 인간이라고. 오빠. 엄마, 그 인간 바람 피웠어.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 회사 비서랑 바람이 났다니까?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은 절대 못 참아. 네, 그랬습니다. 결혼 전엔 나 아니면 죽는다고 나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뭐든 하겠다던 인간이 애 낳고 10년 넘게 살다 보니 제가 시시해졌는지 바로 한눈을 팔았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에서 매일 만나는 자기 비서랑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10살이라 어린 년이랑요. 저도 처음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양복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목걸이가 든 보석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목걸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전 당연히 제 건 줄 알고 모르는 척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남편이 근래에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저에게 신경도 안 쓰더니만 자기도 나름 미안하긴 했는지 절 위한 선물을 준비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목걸이를 남편이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아무래도 남편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회사에 갔다가 그 목걸이 주인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갔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남편 회사에 서류를 가져다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무실 앞에 인형처럼 앉아있던 비서년이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가 날 보고 놀라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년 목에 익숙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분명 그 목걸이였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목걸이요. 그 순간 전 너무 놀라서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저도 생각 같아선 지금 당장 그녀에게 달려들어서 머리털을 다 뽑아 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니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전 저에게 너무 상냥하게 인사하는 그 비서년을 지나 남편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서류를 가져온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바쁘다며 그냥 테이블에 서류를 두고 나가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입술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처 제가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은 몰랐는지 입술에 립스틱을 닦지 않았더군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의 시뻘건 립스틱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제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최근 1년 동안 남편이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게 소홀하게 대했던 것들이 떠올랐죠. 전 남편이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 옆에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결혼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결혼하고 5년을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6년째 되던 해에 분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5년은 저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1박 2일 밤낮을 새며 제가 시집살이를 당한 얘기를 해도 모자라요. 제 나이 때 며느리들이 시집가서 당했다는 시집살이 중 웬만한 건 저도 다 당했습니다. 처음 하는 큰 살림에 매일 실수도 하고 어른들의 성에 차지 않다 보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운 거냐, 너희 친정 어머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어떻게 시집을 보내셨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건 기본이었죠. 거기다 전 많이 부족하고 못 배웠다는 이유로 다른 식구들보다 2-3시간 일찍 일어나 모든 집안의 잡일을 담당해야 했어요. 전 시아버지께서 출근하시기 3시간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날 입으실 양복을 다리는 것부터 해서 시아버지 양말과 구두까지 깨끗하게 닦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인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입맛이 워낙 까다로우신 시부모님을 위해 채소부터 고기까지 모두 다 제가 직접 새벽 시장에 가서 사다가 조리를 해야 했어요. 제가 바쁘다고 아무 가게에서나 사도 안 됐고요. 꼭 시어머니께서 사라고 한 가게에서만 사야 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다고 남편한테 투덜거리지 마라. 여자가 아침잠 많으면 그것처럼 게을러 보이는 게 없어. 제가 아침 준비를 하다가 하품이라도 한 번 하면 시어머니 인상을 확 구기면서 어디 며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입을 찢어져라 하품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도 마시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 저도 좋아요.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시집살이를 하는 5년 동안 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꾹꾹 삼키고 어른들이 원하는 말만 하고 살았어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소식이 없어. 시집 올 때 해온 거라곤 꼴랑 그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왔으면 아들 손주라도 떡하니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아들 성격 몰라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애 낳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던 놈이 장가좀 갔다고 애 낳겠어요? 남자가 하기 싫다는 것도 여자가 하게 만드는 게 능력이지. 새아기 너 돈맛 좀 봐서 살기 편해졌다고 며느리로서 할 노릇은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할 생각이면 지금이라도 너희 친정으로 가라.
친정에 돈 퍼다 나를 땐 남편한테 여우짓도 하는 것 같더니만 어떻게 된 게 애 하나를 못 만들어? 지금이야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들에게 끔찍하지만 사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댁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어요. 자식들 생각이 어떻든 아이는 오로지 대를 이을 대상으로만 생각하셨고요. 시부모님이야 옛날 분들이시니 결혼을 했으면 대를 잇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절 볼 때마다 애를 가지라고 닥달하셨습니다. 문제는 저도 결혼 전에 몰랐는데 남편이 원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를 안 좋아했대요. 어릴 땐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하고 학교 가기 시작하면 돈 먹는 기계인데 그 힘든 건 뭐로 낳아서 키워. 난 그냥 당신이랑 평생 친구처럼 놀러 다니면서 살고 싶어. 그때야 남편이 저만 보면 좋아 죽을 따라 저 말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부모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으니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손주를 낳아드리고 싶었죠. 당신이랑 나랑 반반씩 닮은 아이가 방실방실 웃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신기하고 예쁘겠어. 난 당신 닮은 아들 꼭 낳고 싶어.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시부모님과 살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한 건 다 알아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중 드는 걸 볼 때마다 자기가 나서서 시부모님과 싸우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시부모님께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도 절 위해 참고 시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로 인해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가 벌어져 봐야 저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들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소원 한번 좀 들어드리자. 또 알아? 내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드리면 나도 당신처럼 귀하게 생각해 주실지? 시아버지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얼마나 시부모님께 예쁨 받고 싶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절 위해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꿔줬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아들 덕분이었어요. 전 시부모님이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해서 시부모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반대했는데도 우리가 좋아서 끝끝내 반대하는 결혼한 거잖아요. 안 그래도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매일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뻔히 주변에 다른 며느리들이랑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했어요. 친정 어머니와 오빤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이혼당한 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남편보다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 채우고 살기 위해 서럽고 힘들어도 꾹 참으며 시부모님께 잘한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엔 결혼한 지 5년 만에 시부모님도 제 공을 인정해 주시고 분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살림하면서 아들 키우는 솜씨를 보니 이제 셋이 나가 살아도 안심일 것 같다고 하셔서요. 시댁에서 분가에 나와 전 이제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전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내내 시험을 보는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남편이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고 제 아들이 뭔가 부족해도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항상 숨을 죽이고 주변 눈치를 보며 최선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는 걸 남편만은 안쓰러워하고 고마워하는 줄 알았죠. 그래도 그동안은 저나 아들에게 충실하고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 사무실에서 비서년과 더러운 모습을 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 나름대로 남편이 회사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바쁘다며 가정에 신경 쓰지 못하고 나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만 바빴던 게 아니에요. 어린 비서년이랑 놀아나느라 저와 아들에게 소홀했던 겁니다. 당신이 날 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저 어린 비서년이랑?
전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남편 책상 위에 서류들을 다 밀어버리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 밖에 있던 비서년이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어머,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왜 이러세요? 뭐? 사모님? 네 그 더러운 입에서 감히 사모님이란 소리가 들려? 그래,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저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왜 저렇게 무식하게 머리 끄덩이 잡고 난리야. 아이고, 저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우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소리를 내뱉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할 수만 있다면 두 연놈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영엄마, 이거 왜 이래?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뻔뻔하게 잡아댔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시뻘건 입술 보고 아니야? 거기다가 전염 목에 걸린 목걸이, 저 목걸인. 남편은 저에게 연신 흥분 가라앉히고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했지만 전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은 본인은 딱 한 번 실수였다고 그 비서년이 꼬신 거라고 딱 잡아댔지만 전 믿지 않았죠. 바람에 딱 한 번이 어딨어요.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도 입술을 문대고 목걸이까지 줘놓고 그런 게 아니라니요. 정말이지 더럽고 구질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 아비라도 전 저런 인간이랑 못 살아요. 전 다른 건 다 봐줘도 바람은 절대 못 봐줍니다. 제가 그동안 그 모진 시집살이를 어떻게 버티면서 살았는데요. 그만큼 남편과 제 사랑이 크고 단단하다는 걸 믿고 있었기에 저도 다 참고 견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남편이 깨버렸어요. 전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이렇게까지 어이없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는데도 제 편을 못 들어줄 망정 저더러 참으라네요.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더군다나 김서방이 그냥 유부남이야. 돈 많겠다, 인물 좋겠다.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들러붙어도 들러붙지. 그런 잘난 남자랑 살면 네가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뭐? 오빠, 내 오빠 맞아? 어떻게 동생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데 참고 살려는 말을 해? 으이구,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사모님 놀이하고 살더니만 철딱선이 없게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혼한다고 호들갑이야. 대충 지랄 며칠 했으면 이제 그쯤하고 집에 들어가. 김서방도 이제 알아들었겠지. 그래, 네 오빠 말이 맞다. 김서방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월세 사는 거 안 됐다고 집도 사줘. 네 오빠 먹고 살라고 사업길도 터져. 우리 이 정도 먹고 사는 게 다 김서방 덕인데 한 번은 눈 딱 감고 참고 살아.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핏줄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속이 문드러지더군요. 서러워도 이런 서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와, 엄마랑 오빠 내 식구 맞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나 이러고 사는 거 봤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아버지 있었으면 내가 김서방 바람 피웠다 소리 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김서방 대갈통 날려줬어. 그래, 네 아버지 있었으면 우리 귀한 막내딸 가슴에 상처 준 놈 가만히 안 뒀겠지. 근데 어떡해. 이제 그 아버지 네 옆에 없잖니?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이 어미랑 네 오빠도 사는 거고.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이제 더는 이 세상에 제 편이 없다는 걸요. 더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서 서럽다고 우는 것도 아까웠어요. 됐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말고 엄마랑 오빠랑 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머니랑 오빠가 어딜 가냐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김서방한테 가라고 뒤에서 소리를 치는데도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을 나왔습니다. 그날 친정을 나오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도 생각났습니다.
아버진 어머니랑 오빠랑 달라요. 평생 우리 막내 하시면서 제 걱정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진 다정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진 제가 태어나던 해에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원래 살던 월세집에서 이사해 집도 사게 됐다고 좋아하셨죠. 그게 다 제 덕이라고요. 우리 막내가 복덩이야, 복덩이. 어쩌면 애기가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는지 아주 예쁜 짓만 한다니까.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께서 아들만 키우다가 딸이 나오니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유별났는지 아주 딸내미 발 땅에 안 닿게 한다고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안고 다녔다니까. 아버지의 막내딸 사랑은 유난하긴 했어요. 다른 집은 아들이 장남이면 다들 아들 노래를 부른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장남이라고 항상 오빠만 챙겼지만 아버진 달랐어요. 시장에서 장사가 끝나고 집에 오실 때가 되면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딸기를 사서 꼭 품 안에 숨겨서 들어오셨죠. 그러곤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저만 옆에 앉혀놓고 간식을 입에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틈만 나면 절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 시간이 되면 데리러 오시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버지 가게가 멀다는 이유로 차까지 사셨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와 부부싸움까지 하셨죠. 지금 와 생각하면 어머니도 화가 나실 만해요. 아버지 가게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진 점심도 저녁도 다 집에 가서 드십니다. 어머닌 때마다 밥 차려주기 힘드니까 그냥 가게에서 사 먹으라고 했는데도 아버진 그 돈이 아깝다고 집에 와서 꼭 드시고 갔거든요. 때때마다 밥 해드리기 힘드니까 제발 좀 밖에서 사 먹으라고 해도 돈 아깝다고 한 끼를 안 사 먹는 양반이 딸내미 학교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 비싼 차를 사? 암튼 딸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자기 딸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해봐. 내가 아주 도시락까지 싸다 바치지. 아이고 샘을 부릴 사람이 없어서 딸내미한테 샘을 부려? 우리 딸 저렇게 예쁜데 누가 체각이라도 하면 어떡해. 아버진 항상 입에 붙은 말이 우리 예쁜 딸, 우리 공주님이었습니다. 제가 다 커서 교복을 입고 다닐 때도 길에서 마주치면 우리 공주라고 부르곤 하셨어요. 전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수업 잘했어? 밥은 안 남기고 다 먹었고? 아빠, 내가 무슨 애야? 이제 나도 다 컸는데 굳이 학교까지 데리러 안 와도 돼. 말론 굳이 학교 앞까지 안 와도 된다고 공주라고 부르지 말라고 투덜거렸지만 아버지가 절 데리러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절 다정하게 불러줄 때마다 제가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다 크긴 뭐가 다 커. 아빠 눈에는 아직 어린데. 어이구 너희가 우리 진숙이 친구들이구나. 아저씨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다 같이 가자. 아버진 제 친구들을 봐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항상 맛있는 걸 사주지 못해 안달이셨죠. 우와 짜장면이요? 감사합니다. 진숙아 너희 아빠 진짜 최고다. 대부분 아버지와 저의 사이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괜히 부러워서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중 향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시장에서 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시장에서 구멍가게 해봐야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우리 짜장면 다 사주면 남는 게 있으시다니? 다행히 아버지는 못 들으셨지만 향숙이 너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해봐야 얼마나 남는다고 라는 말을 툭 하면서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깝다고 했어.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학기 초엔 친구들이 향숙이를 다 부러워했어요. 향숙이 아버지가 구두 공장을 하는데 되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향숙이네 집에 놀러 갔다 온 애들 말이 향숙이네 집이 2층에다가 엄청 크다고 난리를 칠 정도였죠. 더군다나 향숙인 자기네 집이 부자라고 되게 자랑하고 다녔었고요. 향숙이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가서 좋은 걸 많이 사다 준다고 미국 과자나 유럽 필기구 같은 걸 자기가 쓰다가 질리거나 남으면 생색을 잔뜩 내면서 친구들한테 주곤 했거든요. 그게 또 좋다고 친구들은 향숙이가 주는 걸 다 받았죠.
못된 향수긴 그런 친구들을 다 자기 밑으로 생각하면서 여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향수기가 싫었어요.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향수기가 한마디 하면 다들 입 다물고 향수기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하지만 전 다른 친구들과 달랐어요. 여우 같은 향수기 년이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향수기가 절 더 질투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향수기가 한마디만 해도 다들 향수기 말대로 해주고 빌빌거렸는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고작 그깟 미국 과자 학용품이 뭐라고, 전 향수기 같은 거랑은 안 놀아도 그만이라고 향수기한텐 콩 한쪽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향수기가 학교에 왔는데 마치 쥐가 머리카락을 파먹은 것처럼 이상하게 자르고 왔더라고요. 애들은 무슨 일이냐고 머리에 껌이라도 붙었냐고 놀렸죠. 그런데 무슨 일에도 그 당당했던 향수기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펑펑 울었어요. 곁에 있던 애들은 다들 놀라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했죠. 그런데 그때 향수기가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연예인 하고 싶다고 영화 오디션 보러 간다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렸어. 나 어떡해. 창피해서 이러고 어떻게 다녀. 향수기 꿈이 영화배우였어요. 여름방학 때 향수기가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가겠다고 나가다가 아버지의 손에 잡혀왔답니다. 향수기 아버진 네 얼굴로 무슨 영화배우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헛바람이 들었다고 난리를 치셨대요. 아버지의 말에도 향수기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만 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하니 결국은 아버지가 다시는 못 나가게 하겠다고 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린 거죠. 요즘은 부모라고 자식에게 그런 짓 했다간 쇠고랑 찰 정도로 심각한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아버지나 오빠가 딸이나 여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머리를 자르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 일로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다들 향수기 아버지가 부자라고 부러워했었는데 향수기가 당한 꼴을 보고 향수기네 집안이 엄하고 보수적이라고 다들 뒤에서 수군거렸죠. 그러다 보니 향수기는 학교에 매번 데리러 오는 우리 아버지가 더 안 이꺼웠을 거예요. 본인은 아버지에게 그런 관심이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하교하고 학교 앞에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유난하게 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향수기녀는 그게 또 꼴보기가 싫었는지 저에게 얄밉게 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잘 먹네. 우리 진숙이가 워낙 입이 짧아서 내가 걱정이 많았거든. 근데 오늘은 친구들이 다 같이 먹어주니까 우리 진숙이가 웬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는다. 우리 아버지는 살찐다고 짜장면 같은 거 절대 안 사주시는데 진숙이 좋겠다. 아버지가 짜장면 다 먹었다고 칭찬도 해주고. 우리 진숙이는 얼굴이 이미 영화배우 뺨쳐서 살쪄도 미스 코리아라 괜찮아. 너희도 우리 진숙이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모델 같으니까 다들 걱정 마시고 많이들 먹어.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키고. 워낙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유별나다른 걸 다른 애들은 다들 알다 보니 아버지의 농담에 다들 깔깔거리며 웃었죠. 그런데 향수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영화배우 뺨치게 예쁘다고 해서 혼자 괜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긴 집에서 네 주제에 무슨 영화배우를 하냐는 소리를 들으며 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기분이 상해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굳이 하면 안 되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슴도치도 제 새끼 예쁘다고 한다지만 진짜 너무하신다. 진숙이 어디가 나보다 낫다고 그래요? 저는요 영화 오디션까지 볼 뻔한 사람이거든요. 향숙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우리 아버지처럼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없으니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도 다 있는 앞에서 굳이 정색까지 하면서 성을 내니 분위기가 삽시간에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담자 한 거 가지고 넌 또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예쁘다. 됐니? 저도 마음 같아선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치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향수기 년보다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눈치 없는 향수기 인연이 자꾸만 절 건드렸습니다. 내가 너보다 예쁜 거야 당연하지. 기가 막혀서 진짜 짜장면 좀 같이 먹어주니까 내가 너랑 같은 수준 같아?
비교할 걸 비교해. 고작 건어물집 딸 주제에 네가 나한테 비교가 돼? 처음부터 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재수없는 년. 그냥 처음부터 머리끄덩이를 잡아 챘어야 했는데 인연이 봐주니까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야? 이 여우 같은 년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함부로 해. 너 진짜 죽어볼래? 전 순간 눈이 돌아버렸어요. 향수기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향수기년에게 달려드는 절 말렸어요. 진수가 그만해. 친구가 장난친 거 가지고 뭘 그래. 향수기라고 그랬나? 아저씨가 농담을 심하게 했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아버진 이상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제가 우선이고 제가 최고인 사람이 제가 친구도 아닌 그런 년이랑 싸우는 건 싫으셨는지 바로 그 나쁜 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아버지의 사과에 향수기 년도 미안하긴 했는지 입술을 삐죽거리다 이내 중국집을 뛰쳐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돌아오는 길 아버진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진 마냥 우리 진숙이가 너무 귀하고 예뻐서 그랬는데 친구들이 보기엔 아버지가 유난하고 별나다고 생각했나 보다. 아버지가 괜히 나서서 미안해. 다음부터 친구들 앞에서는 안 그럴게. 금세 주눅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아버지 모습에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께 그럴 필요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냥 친구 아니야. 학교에서도 맨날 나 부러워서 재수없게 구는 년이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년인데 괜히 오늘 따라와서 나 부러우니까 또 미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진 잘못한 거 없어. 제 말에 아버진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년이라고 욕하면 못 쓴다고 하시며 허허 웃으셨어요. 전 그 웃음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재수없는 향수기년 입에서 튀어나온 건어물집 딸내미 주제라는 말이 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박힌 것 같아서요. 아버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면서도 제 앞에서 한 번도 힘든 티를 내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전까진 한 번도 아버지가 돈 때문에 힘들다고 내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건 다 해주셨어요. 저에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한 백이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제가 고3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그때 슬픔을 생각하면 지금도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영원히 제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절 끔찍이도 아끼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더욱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남은 생이 몇 년이든 저와 제 아들만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전 친정 근처엔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 천륜이라도 사람이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에 모진 소리를 하면 그게 그렇게 가슴에 사무쳐서 앙금이 됩니다. 그렇게 친정을 나온 전 곧장 시댁에 가서 남편이 바람 피운 얘기를 하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 마음이 확실히 돌아서긴 했는지 지난 10년간 시부모님 앞에만 서면 무서워서 가슴이 떨렸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잘난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저 그 더러운 인간하고는 하루도 못 삽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돈이고 뭐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아들만 데려갈 거니까 저 막지 마세요. 우리 아들 못 데려가게 막으면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뭘 어떻게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땐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시댁에 가면서도 혼자 얼마나 말을 연습했는지 몰라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당당하게 찾아가긴 했지만 워낙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니 제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아들을 절대 안 준다고 우기면 시부모님도 언성을 높이고 애는 절대 못 준다고 따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진영염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만 정신이 나가도 아주 된통 나간 새끼구만. 네 말 알아들었다.
네가 네 새끼면 끔찍한 건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너한테 네 새끼를 뺏겠냐? 네 말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해. 너무 쉽게 시아버지께서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뭐 애초부터 나 같은 며느리 미워하셨으니 나한텐 당연히 미련 없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첫 손주라고 제 아들 녀석은 끔찍하게 생각하셨는데 순순히 아들까지 제게 주신다고 하니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죠. 그러게 애초에 너희는 안 맞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니. 내 아들놈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갖고 싶은 건 죽어도 가져야 성에 차는 놈이었어. 문제는 갖고 나면 금방 실증 낸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불쌍하셨는지 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놓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이구, 그래도 10년이나 자식 낳고 살길래 내 새끼도 네 덕분에 정신 차렸나 보다 했는데 새끼 낳아도 정신 못 차리고 말썽이네. 이혼하고 너희끼리는 안 보고 살아도 나는 내 손주 봐야겠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에 보내. 안 그러면 나도 위자료 안 줄 거야. 이혼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해서 10년을 아예 못 살진 않았는지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전 아들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당신네 손주 고생하는 건 싫으시다면서 저와 아들이 살 집이랑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키우느라 힘든 와중에도 시부모님이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전 40도 안 된 나이에 남편과 이혼했죠. 물론 남편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자꾸만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 질척거리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비서년과 바람 피운 사실이 회사에서 다 소문이 나 그 비서년은 잘렸고 남편은 어디 거래처 부사장으로 강등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아들 때문에 망신당하셨으니 나름 혼내주신 거죠.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의 제 20년의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버텼나 모르겠어요. 전 아들을 혼자 키우며 공부해서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살림만 하다가 40이 넘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앞으로의 저와 아들의 인생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간호조무사가 된 이후 쉬지 않고 내내 일했지만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힘들었던 시간도 물론 있었죠. 너무 힘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할 때 남편에게 아들 보낼 걸 그랬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혼자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 아들은 머리까지 좋아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학비 뒷바라지를 하느라 힘든 순간이 종종 있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최소한 돈 걱정은 안 하고 공부하게 하고 싶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그것도 벅차서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한 엄마랑 둘이 살아 그런지 아들은 일찍이 철이 들어 대학에 가서도 과외에 아르바이트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부모로서 속이 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빨라요. 어느새 아들이 다 커서 취직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운동에 못하는 게 없이 바르게 자라더니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학교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좋은 일이 있었고요. 저도 놀랐는데 아들에게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말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면서 저에게 인사시키고 싶다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전 너무 신기했죠. 먹고 사느라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 그런지 어느새 우리 아들이 저렇게 부쩍 자라 남자가 됐나 싶더라고요. 전 아들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전 아들 여자친구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년을 넘게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저도 지난 2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환자로 만나다 보니 사람을 딱 보면 느낌이 좀 와요.
제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친구니 당연히 좋은 친구겠지만 저같이 나이가 많은 아줌마가 보기에도 젊은 아가씨가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밝고 서글서글한 것도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사람이 그늘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의 별거 아닌 말에도 잘 웃고 선해 보이는 게 참 마음에 들었죠. 이런 말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절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일찍이 이혼해서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눈치가 빨라지고 알아서 철이 드는 거요. 부모가 못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모로서 아들의 그런 모습이 전 싫었습니다. 애가 좀 애답고 철도 좀 없이 해맑아서 세상의 풍파는 한 번도 안 맞고 큰 애처럼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엄마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덜 힘들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소개한 친구가 좋았습니다. 딱 봐도 고생 안 하고 부모님께 사랑만 받으며 자란 아이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욕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제 아들 짝으로 욕심이 났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더군요. 아들과 여자친구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양가 상견례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여자친구 부모 자리에 제가 아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어머 말도 안 돼. 너 설마 김진숙이니?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어? 글쎄 고등학교 동창인 향숙이 년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나 예뻐했던 아들 여자친구가 향숙이 딸이었습니다. 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라서 어안이 다 벙벙했죠.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세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웃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고 잘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요. 어떻게 고등학교 친구를 사돈으로 만나?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 바깥 사돈 될 분이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인상도 좋고 귀티가 나더라고요. 전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지우누기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향숙이랑 제가 썩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향숙이네 부부와 달리 전 일찍이 이혼해서 혼자가 됐으니까 향숙이 전현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다가 식사가 나올 때까지 상견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애써 향숙이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도 했는데 향숙이녀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신 말도 없이 인상만 쓰고 있던 향숙이가 입을 떼는데 말도 안 된 소리를 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진숙이 너나 나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괜히 시간 끌 거 없이 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자식들이 서로 좋아 결혼까지 약속해서 상견례까지 하는 마당에 뭘 솔직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건가 전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향숙이의 말에 향숙이 딸인 아들 여자친구가 순간 놀라 자기 엄마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한테 왜 또 그러냐고 속삭였습니다.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봐. 진수가 우리 딸이 하도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나 사실 네 아들 마음에 안 들어. 요즘 세상에 학교 선생님이 뭐 대단하기나 하니? 내 딸은 약사에다가 집안도 좋은데 네 아들은 그깟 명문대 나온 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 향숙이의 말에 전 순간 너무 놀라서 머리가 다 얼떨떨했어요. 제가 학창시절 내내 제일 싫어했던 향숙이 년이 글쎄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네요. 거기다가 너 일찍 이혼까지 해서 혼자 아들 키웠다며.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니. 사윗감으로는 최악이지. 아들 여자친구는 당황해서 땀까지 흘리며 향숙이 년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들을 얘긴 다 들었어요. 전 듣다 기가 막혀서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넌 지난해 집에서 너 반대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꾸역꾸역 상견례 하기로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괜히 또 이러시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향수기년의 망언에 아들 여자친구는 전전긍긍하고 제 아들 녀석은 입을 꾹 닫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제 마음 같아선 향수기년 멱살이라도 끌어다 따지고 싶었지만 자식 일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괜히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전 결혼을 하든 못하든 이 자린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애써 표정 관리를 했죠. 향숙이 네 말 잘 들었어. 애들하고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상의해보고 다시 얘기 나누자. 전 애써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절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엄마 잠깐만. 어머니께 사과는 받고 가야지. 어머님,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도 두 분 다 다른 부모 못지않게 저에게 충실하게 잘해주셨어요. 저도 진아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 하신 말씀 사과해 주세요. 아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게 향수기년의 행동에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아들은 향수기더러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만히 있을 향수기가 아니었어요. 아들 말이 기가 차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랑 우리 진아가 똑같긴 뭐가 똑같아. 우리 같은 부잣집이랑 가난한 너희 집안이 급이 같니? 아이고 누가 아비 없이 자란 거 아니랄까봐 못 배운 티가 난다 나. 향수기년의 망언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놀랐습니다. 저도 화가 나고 향수기년 남편도 놀랐는지 한마디 하려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하고 착하기만 한 내 아들이 화가 많이 났는지 책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에 저까지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상견례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제가 일이 늦어져서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영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전 모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전 남편을 상견례장에 불렀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등장에 향수기년과 그 남편은 둘 다 놀라서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죠. 그럴 만도 했죠. 제 전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겉보기에 번지르르 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향수기 남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러자 향수기 남편이 놀라서 향수기 년에게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아이고, 땡땡 기업이면 유명한 회사잖아요. 아니, 진영이 아버님이 이렇게 큰 회사 대표님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제 전 시댁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예요. 10년 전 전 남편이 대표 자리를 물려받았고요. 우리 진영이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제 도움은 일절 안 받으려고 해요. 회사에 들어오라고 해도 자기는 꿈이 있다면서 곧 죽어도 이명 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영 엄마가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습니다. 전 남편의 등장에 상견례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럴만하죠. 집안이니 조건이니 따지는 향수기년이 저의 전 남편의 존재를 알았으니 적잖이 당황했을 만했죠. 아니, 진숙이 너는 이런 중요한 얘기부터 안 하고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서방, 아버님 얘기부터 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반대 안 했잖아. 향수기년도 나이가 들었는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존심만 부리더니 이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았어요. 저에게 아까 미안했다면서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실소가 터지더군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결혼은 양가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지. 아무래도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자. 전 향수기년 하는 꼴이 재수없어서 결혼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왔어요. 아들이야 매달 한 번씩 전 남편을 만났지만 전 지난 20년 동안 전 남편하고는 거의 안 보고 살았어요. 그날 보니 그 인간도 쓸모는 있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20년 만에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셋이 아들 결혼식에 관해 상의했어요. 아들도 여자친구가 너무 좋지만 장모 자리 때문에 결혼이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이후 아직도 구체적으로 결혼에 관해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결혼은 제가 아니라 아들이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고등학교 시절 원수처럼 지냈던 개념 없는 동창생이 제 하나뿐인 아들의 장모가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이젠 제 전 남편의 존재에 관해 알게 됐으니 제 아들에게 함부로 하진 않겠지만 여러모로 이 결혼이 맞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아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에겐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주부입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전 접점이라고는 없는 사이였는데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서울 외곽에 사시면서 화원을 운영하세요. 전 바로 위에 언니와 성인이 된 이후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하원으로 가곤 했습니다. 당시에 언니는 주말이면 매일 데이트를 하러 나가서 그날도 저 혼자 부모님을 뵈러 화원에 갔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시에 장마가 심하게 와서 화원에 물이 찼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오는 것도 모르시고 화원 안에서 물을 퍼나르고 계셨습니다. 저도 놀라서 곧장 가방을 던져놓고 화원 안으로 들어가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화원 근처에 사는 남자였는데 가끔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해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그날도 부모님 댁 화원에 물이 찼단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와서 바로 도와준 거랍니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땐 전혀 호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뭘 하는 남잔지 작업복 차림이라 행색도 좋아 보이지 않았었고 말수도 없는 게 친절한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께서 그 남자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화원에 물 퍼나르느라 고생했으니 아버지께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내내 아버지가 고맙다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이 친구처럼 묵묵하니 성실한 친구는 본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건실한 청년이 왜 아직 장가를 못 갔나 몰라. 그러게 남자답고 일도 착실하게 잘하는 게 절대 처자식 굶길 일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중매 한번 설까? 요즘 여자들은 말끔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 좋다고 하지 저처럼 고졸에 매일 기름때 묻히는 사람 좋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기름때 좀 묻히면 어때? 명색이 카센터 사장님인데. 알고 보니 남자는 아버지의 화원 근처에서 살면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보니 사람이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제 눈엔 멋있게 보였어요. 그러던 중 언니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제가 언니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집이 언니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얻은 집이라 언니 결혼 자금으로 쓸 집이었거든요. 때마침 저도 직장을 옮기게 돼서 아예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댁에서 살다 보니까 근처 카센터 주인인 남편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았어요. 동네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동네 어르신들 가게나 집에 망가지거나 젊은 사람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알아서 찾아가 도와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남편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남편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생겨서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남편을 잘 알다 보니 저와 남편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서두르셨어요. 좋은 사람이니만큼 놓치기 전에 빨리 하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과 오래 알아오던 사이인 만큼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사실 남편이 매사에 진지하고 신중한 편입니다. 그럴 만한 게 연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에게 말 못할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줄곧 혼자 살았답니다. 그래서 대학도 진학을 못하고 카센터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20대 때 자기 가게를 차린 거예요. 전 남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좋아졌어요. 10대 때 혼자가 돼서 자기 하나 건사하며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일을 해냈으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좋아서 참지 못하고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어요. 남편은 가족이 있었던 게 너무 오래전이라 과연 자신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난다고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둘이 같이 이겨내면 문제없다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희 부부는 문제없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둘이 함께 이겨냈거든요. 결혼 초기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을 때 일이 좀 있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카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는 지인에게 투자를 했거든요. 저도 잘 아는 지인이라 저도 남편에게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절대 저희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돈 앞에선 부모 형제도 없는 법인데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에게 투자받은 지인이 사업이 망해서 그대로 연락두절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사업체에 들어갔던 보증금이랑 투자 비용은 날린 지 오래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원금조차 언제 받을 수 있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러다 우리 카센터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그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그때가 저와 남편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큰애가 돌 간신히 넘어 제가 업고 다닐 때였는데 남편이랑 둘이 아들 업고 그 지인 찾기 위해 팔방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던 중 그 지인의 고향집에 갔다가 지인을 찾긴 찾았죠. 그런데 그 지인 꼴을 보는데 돈을 받긴 글렀구나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너희 사정 모르는 거 아닌데 제발 좀 기다려줘. 내가 하다 부모님 시골집이라도 팔아보려고 애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90이 다 된 부모에게 집이라도 팔아달라고 사정하러 왔다는 사람에게 도무지 돈 얘기를 못하겠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연세 드신 부모님 집을 네가 팔면 어떡해. 우선 급한 불은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부모님께 괜한 소리 말고 너 살 궁리부터 하고 있어.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가진 걸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친구 걱정을 하더라고요. 고맙다. 고마워 친구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 돈은 꼭 갚을 거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죽긴 왜 죽어 이 자식아. 처자식 있는데 당연히 버티고 살아야지. 이깟 돈 때문에 속 버리지 말고 밥 챙겨 먹고 다녀. 남편은 친구 주머니에 불쑥 돈 봉투를 찔러주고 그대로 저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전 눈물이 날 것 같아 꾹꾹 참았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속상할 텐데 제가 울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부는 결국 카센터를 접게 됐어요. 남편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남편도 투자한 건 사실이다 보니 책임이 없진 않았죠. 빚쟁이들이 남편에게까지 찾아오자 급한 대로 남편이 카센터를 정리해서 지인의 빚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던 집을 정리해서 남편과 저는 서울에 있는 집을 다시 얻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오빠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해요. 거기서 기술 배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남편이 오빠의 소개로 일을 배우기로 했어요. 20년 가까이 카센터 일만 하던 사람이라 갑자기 업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안 그래도 카센터도 잘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새로운 기술도 배워두면 좋지 뭐. 당시에 제가 뱃속에 둘째까지 있는 상황이라 남편도 말은 안 해도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마흔이 다 돼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남편은 저희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당시에 저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친정아버지께서 괜히 힘들게 기술 배우지 말고 아버지 화원 일이라도 돕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남편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친구한테 그런 일 당하고 마음도 안 좋을 텐데 괜히 몸 상해가며 하는 일까지 해서 고생하지 말고 내 밑에서 일 배워봐. 그럼 나중에 내가 이 화원 자네한테 물려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화원이야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일인데 제가 덥석 받을 순 없죠.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술 배워두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앞날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선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언니랑 친정 오빠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생각보다 언니 오빠랑 가깝게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원래 예전부터 언니랑 오빠랑 사이가 썩 좋진 않았어요. 저와 달리 언니 오빠는 욕심도 많은 편이라 항상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자식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집들은 장남, 장녀가 부모님도 잘 챙기고 어느 집은 가장 노릇을 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형제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뺏을 거 없나 노리기만 했고요. 결혼할 때도 오빠랑 언니는 부모님께서 무리하실 정도로 호화롭게 식을 올렸어요. 처가나 시댁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빠랑 언니 결혼시킬 땐 시골에 있던 땅까지 팔아 보냈어요. 전 결혼할 때 남편이 집도 있고 카센터도 있는 상태라 정말 식만 올리고 바로 몸만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도 남편만 보면 미안해서 뭘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에 비해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다 받아놓고도 언니랑 오빤 부모님 화원까지 노려요. 아마 저희 카센터가 망했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에게 화원을 물려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았으면 언니 오빠도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오빤 툭하면 아버지에게 돈도 안 되는 화원 팔라고 그 자리에 건물 올리자고 하고 언닌 틈만 나면 화원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사자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인도 서울에 있던 오래된 땅 팔고 그 자리에 건물 지어서 대박 난 거잖아요. 요즘은 무조건 건물주가 갑이라니까요. 그 땅값 낮은 동네에 건물 있으면 뭐래. 아빠, 땅이든 집이든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값이 오르는 거야. 그냥 이제 화원한다고 그만 고생하고 서울로 들어오시라니까. 오빠나 언니나 부모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매번 돈이 되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부모님을 귀찮게 했어요. 그게 다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죠. 나중에 본인들이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오빠의 그런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당신들은 다른 생각 없다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화원 일만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언니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럴 때 보면 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게 맞습니다. 오빠나 언니나 둘 다 잘 살아요. 오빠는 인테리어 가게를 하다 보니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요. 올케 언니네 친정이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 장인어른이 오빠 가게를 차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빠는 처가에 굉장히 잘합니다. 처가에 무슨 일만 있으면 비서처럼 쪼르르 쫓아가죠. 잘 살기는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부가 대기업에 다니고 언니도 은행에 다녀서 언니는 걱정 없어요. 문제는 저죠. 같은 동네를 살아도 월세 사는 건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언니랑 오빠네는 둘 다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가끔 언니나 오빠네 집에 다녀오면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어요.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자식 키우며 사는데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은근히 기가 죽기도 했지만 애써 기운을 냈죠. 그런 저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남편이 항상 절 위로해 주곤 했어요. 서울은 확실히 거리도 깨끗하고 집도 다 좋다. 나 일 잘해서 벌써 일당 제법 오른 거 알지? 내가 얼른 기술 배워서 돈 많이 벌 거니까 기대해. 우리도 서울의 아파트 금방 장만할 거니까. 남편은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우울한 티도 내지 않고 금방 적응해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기술도 금방 배워서 일하면서 인정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데도 일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일당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랐어요. 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말한 대로 뭐든 해내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도 어떻게든 남편을 돕고 싶어서 집에서 애들 살뜰하게 키우며 애들이 유치원에 잠깐 갔을 때만이라도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희 부부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언니와 오빠였어요. 언니랑 오빠는 절 만날 때마다 은근 제 속을 뒤집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올케 언니를 데리고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커피숍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빠는 오자마자 제 속을 뒤집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나이에 대학생 때도 안 하던 커피숍 아르바이트나 하고 아유 속 터져. 오빠 딴엔 동생이 40 넘어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게 속상해서 한 소리였겠지만 전 듣기 싫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고모한테 왜 그래요? 고모, 괜히 저 사람 말에 마음 쓰지 말아요. 준혁이 아빠가 일도 금방 배우고 잘한다고 가게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고요. 올케 언니는 혹시나 제가 마음 상했을까봐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면서 남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빠는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 나이에 친구한테 사기나 당하고 남의 밑에서 일용직이라 하는데 그럼 잘 해내야지. 그것도 못하면 사람인가? 오빠, 말 좀 가려서 해. 애들 아빠 잘못 아닌 거 알면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어? 어이구, 네가 그렇게 물러터졌으니까 남자가 나가서 돈이나 날리고 들어오는 거야.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부모도 없으면 머리라도 똘똘해야지. 그 머리로 무슨 사업한다고 네 남편은 일용직이 딱 어울려. 오빠, 진짜 그만해. 오빠가 준혁이 아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이야 돈 좀 없어서 그렇지. 준혁이 아빠 애들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 매일 술만 먹고 놀러 다니는 오빠보다 훨씬 좋은 남편이고 아빠라고. 전 오빠에게 지지 않고 할 말 다 했습니다. 아무리 핏줄이라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제 남편을 욕하는 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을 뒤집는 건 오빠뿐이 아니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언니네 집은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 애들 데리고 자주 놀러 갔습니다. 동네 놀이터보다 언니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가 더 가깝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됐어요. 놀이터에서 애들 데리고 놀다 보면 조카들도 학원 끝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서 애들끼리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간식도 사 먹곤 했죠. 전 나름대로 이모로서 조카들을 챙긴다고 챙긴 건데 언니는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지 만날 때마다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살쪄서 다이어트 시키고 있었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떡볶이니 빵이니 이런 것만 사주면 어떡해. 우리 애 살 뒤룩뒤룩 쪄서 돼지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큰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최근에 살이 쪘다면서 언니가 어지간히 애한테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언니가 이해가 안 돼서 아직 어린애한테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냐고 했어요. 아니 이제 초3한테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그리고 살이 찌긴 어디가 쪘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날씬하기만 한데 어린애한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언니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좀 예민하고 까칠합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도 살찌는 거 싫어해서 매일 밥도 안 먹고 다이어트 약을 달고 살더니만 자기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저녁에 배고파서 야식이라도 시키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와, 넌 그 몸무게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니? 어떻게 이 밤에 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 너 그러다 60kg 된다. 언니는 여자 몸무게가 50kg가 넘으면 돼지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맨날 50kg 넘는다고 양심도 없다고 했다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자기 기준대로 피곤하게 살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 전보다 좀 유연해지겠지 했는데 저희 언니는 오히려 결혼하고 더 까칠해졌어요. 심지어 까칠함을 넘어서 못되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랑 전 원래부터 성격이 안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 같이 살 때까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도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어느 하나 비슷한 점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쩔 땐 서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자매일까 싶을 정도로 신기할 때도 있었고요. 제가 막내라 그런지 만약 제가 언니고 아래에 동생이 있다면 절대 언니처럼은 안 할 겁니다.
언닌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매다 보니 어릴 때부터 언니 옷을 제가 물려 입었거든요. 그런데 자매끼린 원래 동생이 언니 옷 물려 입는 걸 대부분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도 사주지 왜 물려 입냐고요. 그런데 우리 집은 반대였습니다. 언니가 본인이 커서 작아진 옷조차 저에게 물려주기 싫어했어요. 내가 제일 아끼던 옷인데 왜 쟤한테 줘야 돼? 내 옷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잖아. 쟤한테 물려주느니 그냥 차라리 버릴래. 언니랑 저랑 딱 2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언니 옷을 정리해서 제 옷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가 하나라도 입고 나오면 언닌 자기 옷이라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잡아당기면서 벗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다 울컥 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도 기가 차하셨고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욕심이 많니? 어차피 네가 커져서 못 입는 옷인데 동생이 입으면 좋은 거지. 아깝게 버리긴 왜 버려? 그래, 남도 아니고 형제끼리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나눠주고 빌려주기도 하는 거지. 그까짓 옷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러냐? 내 거잖아, 내 건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주라 마라 그래? 난 절대 안 줄 거니까 제 옷장에서 내 옷 다시 꺼내줘. 지금 생각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어릴 때야 뭣도 모르고 철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했었는데 언닌 지금까지도 욕심도 많고 배려심도 없었어요. 그나마 언니가 나이 들고 옛날보다 나아진 걸 굳이 찾자면 이젠 저에게 다 안 주겠다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언닌 뭘 줄 때도 사람 기분 상하게 주는 이상한 재주가 있어요. 애들하고 언니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언닌 항상 집에 올라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 올라가면 웬 쇼핑백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그 쇼핑백을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어제 애들 옷 정리했는데 작아진 옷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너희 애들 갖다 입히라고 내가 그냥 다 정리해뒀어. 우리 애들 옷 다 내가 백화점에서 사준 거 알지? 다 비싼 브랜드 옷들이니까 아껴서 입어. 어릴 때 한두 번은 언니가 조카들 옷을 물려주면 고맙게 받아서 오곤 했죠. 그런데 막상 언니가 물려준 걸 가지고 와서 열어보면 기분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이라고 하면서 주길래 대단한 걸 주는 줄 알았는데 항상 다 낡고 오래된 것들만 줬어요. 왜 있잖아요. 세탁기에 하도 돌려서 보풀까지 난 그런 옷들이요. 그런 걸 생색 내면서 줬다니까요. 거기다가 조카들이 입던 팬티까지 물려줬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기분 상해서 가져온 쇼핑백 그대로 버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언니에게 옷 물려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언니 취향이랑 제 취향이랑 안 맞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자꾸만 조카들 옷을 정리할 때마다 줬어요. 그날도 또 쇼핑백 안에 옷이 잔뜩 있길래 안 가져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언니, 아무리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이라도 어떻게 여자애들 입던 옷을 우리 아들을 입혀. 더군다나 언니네는 딸만 둘이에요. 전 아들만 둘이고요. 성별도 다른데 굳이 여자애들 입던 옷을 물려주니 저도 기가 막혔죠. 그날은 저도 일부러 기분이 상했단 티를 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싫다는데도 가져가라고 주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요. 야, 유치원 애들이 여자애 옷이면 어떻고 남자애 옷이면 어때? 대충 색깔 맞춰서 입으면 되지. 옛날에 주기만 하면 신나서 가져가더니만 이제 와서 왜 괜히 자존심을 부려? 왜? 갑자기 없이 살아보니까 이런 거 받는 게 더 자존심 상하니? 언니라는 인간이 동생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닌 제가 안 가져가겠다고 한 번 더 얘기하자 바닥에 있던 쇼핑백을 발로 툭 찼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됐어. 안 가져갈래 말어. 기껏 생각해서 줬더니만 암튼 없는 것들은 고마울 줄을 몰라요. 언니 말에 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고개를 바싹 세웠어요. 동생한테 없는 것들이 웬 말이냐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퇴근한 형부가 들어오더군요. 전 형부 앞에서까지 언니와 싸울 수가 없으니 애써 말을 삼켰죠. 형부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처제 왔냐고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요.
전 도저히 언니랑 마주 앉아 기분 좋게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애써 거절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도 모르고 형부가 또 절 잡으며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데 그것 또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더운 날 애들 데리고 그 좁은 집에서 밥해 먹이기 힘들 텐데 그냥 먹고 가지. 그래, 처제도 가만 보면 고집이 참 세. 정신이면 냉장고에서 고기라도 한 덩어리 가지고 가. 그거 한우야, 한우. 처제는 애들 한우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이모부가 다른 건 몰라도 한우 정도는 줄 수 있지. 이거 꼭 가져가. 형부는 굳이 냉동고를 열어 딱딱하게 얼어있는 소고기 한 덩어리를 생색을 내면서 줬어요. 손에 들린 고기 덩어리를 보는데 열불이 확 오르더군요. 언니랑 형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말하는 게 얼마나 얄미운지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형부한테까지 싫은 내색할 수 없어서 전 그날 애들하고 고기 덩어리 들고 집에 왔어요. 기분 좋게 애들하고 놀고 들어와서 나쁜 내색하고 싶지 않아 저는 애써 웃으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소고긴 죄가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서울로 와서 애들 키우는 동안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언니와 오빠에게 서운한 일이 한 트럭이었습니다. 그때그때 일일이 제가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고 얘기하는데도 언니와 오빤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자격지심을 부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며칠 동안 일이 많아서 무리했더니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일만 생기면 남편한테 일을 다 몰아줘서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을 했거든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어도 병이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자는 내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길래 제가 안쓰러워서 오빠에게 하루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죠. 그런데 제 말에 오빠가 대뜸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없이 살수록 사람이 성실해야지. 약속을 이렇게 마음대로 어기면 어떡해. 오늘 일 펑크 내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니까 죽을 병 아니면 그냥 나오라고 해. 오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조건 그냥 나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전 오빠의 말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좋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애들 아빠가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일한 지 반년 만에 너무 아파서 처음으로 하루 쉰다는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오빤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지 걱정도 안 돼? 어이씨고 배불렀네 불렀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주제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오면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처자식 굶기겠다는 거야? 오빠는 애초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언제 나나 우리 애들 걱정했다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네 마네야. 우리 애들 아빠 충분히 가장 노릇 잘하고 있거든. 그리고 오빠가 맨날 돈도 안 되는 거 몇 건씩 부려먹느라 일정 말도 안 되게 짜는 바람에 힘들어서 병난 거잖아. 그랬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오빠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을 배우는 중이고 수습이다 보니 일당이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경력에 비해서 일은 또 잘하다 보니 싼 맛에 일을 막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일하다가 병이 난 거고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데 바로 약만 지어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옆에서 저와 오빠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겠다고 오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의 말에 속상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루 쉬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아니라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형님이 힘들게 알아봐 주신 자리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 약 먹고 출근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갔다 올게.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요? 막내 여동생 남편을 데려다가 부려먹겠다는 못된 심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야 뭐든 괜찮다고 일을 빨리 배워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는데 전 오빠 밑에서 남편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긴 했지만 전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마다 걱정이 됐죠. 제 앞에서도 항상 버젓이 남편을 무시하고 막대하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선 오빠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알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이 좀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일을 다 나갔는데 집주인이 진상이었나 봐요. 남편이 해야 하는 일도 아닌데 집주인이 전구를 갈아달라, 화장실 세면대 막힌 것 좀 뚫어달라,
귀찮게 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대 안 해줄 일이었지만 남편은 워낙에 연세 드신 분이 하는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다 들어줬대요. 그래서 일이 생각보다 늦어진 거죠.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오빠가 생각보다 늦어진 남편이 답답했는지 직접 현장까지 쫓아갔답니다. 안 그래도 집주인이 진상인데 혹시나 남편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걱정됐던 거죠. 끝나도 벌써 끝나야 하는 시간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워낙 성격이 느긋하고 답답한 친구라 영 속도를 못 내네요. 괜찮으시면 조금 늦게까지 시공해도 될까요? 오빤 제대로 상황도 들어보지 않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나 봐요. 그때였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집주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리를 쳤답니다. 아이고 아니야. 이 친구 일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 좋은 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내 건물에 일 있으면 무조건 이 친구로 보내줘. 아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 집주인이 그 동네에만 빌라를 8채나 갖고 있는 부자래요. 더군다나 그 동네에서 그 집주인 비유 맞추는 사람이라곤 없을 정도로 까칠하다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비율을 저희 남편이 다 맞춘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일로서도 인정받아서 전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전엔 오빠가 일을 시켜줘야 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 남편 앞으로 일이 소개를 통해 많이 들어와서 굳이 오빠가 소개해주는 일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알아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슬슬 남편도 따로 인테리어 가게를 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이시라 오랜만에 온 식구가 친정에 다 모였죠. 원래 부모님 생신 땐 식당을 예약해서 밖에서 외식을 하곤 했는데 그날은 아버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집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8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거든요. 원래도 유전적으로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이 있어서 일하시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혈관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 정도로 치료를 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그 이후로 무리하지 않고 쉬고 계셔서 특별히 더 나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도 많이 빠지시고 예전보다 기운도 없으세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든든한 존재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체격도 작아지시고 기운도 쭉 빠진 것처럼 힘이 없으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 생신만큼은 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일찍 친정에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나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정성 들여 직접 해드리는 것만큼 건강하고 좋은 음식은 또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껏 어머니랑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줬더니만 언니라는 년은 오자마자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냥 나가서 사 먹자니까 왜 굳이 힘들게 고생을 사서 하고 그래? 막내, 너 누가 너더러 밥값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엄마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음식하게 하냐? 언니는 엄마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사람을 또 개무시를 했어요. 전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죠. 아버지 생신인데 괜히 집안에 큰소리 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이고 아버지 좋아하는 반찬이야. 엄마가 제일 잘하는데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엄마 이런 거 일도 아니야. 왜 괜히 일찍 와서 고생하는 동생한테 잔소리하고 있어? 말은 안 해도 제 표정이 한순간에 싹 굳어버리자 어머니도 신경 쓰였는지 언니에게 그만하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전 괜히 어머니까지 자식들 눈치 보게 한 것 같아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깟 밥값 얼마나 한다고 누가 내든 무슨 상관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나가서 사 먹는데 한 번 정도는 집에서 식구들끼리 시끌벅적하게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도 재밌잖아. 애들한테도 추억이고. 언니도 그러고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전이나 부쳐. 아버지 좋아하는 새우 내가 다 까놨거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핏줄이고 가족이잖아요. 언니가 아무리 얄밉고 싫어도 다 똑같은 자식들 키우면서 늙어가는 처진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언니도 절 동생으로서 아끼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언니든 오빠든 형부든 저와는 잘 지내려야 지내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조카들이 사온 케이크를 꺼내 노래도 부르고 아버지께서 초를 끄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생신 선물로 미리 안마의자를 배달시켰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두둑해 보이는 봉투를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정성을 담아 용돈을 건네드렸고요. 저희 아들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편지까지 같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어서 다 늙어서도 이렇게 호강을 하니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들긴 하셨는지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금방이라도 울컥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삽시간에 식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작은 형부였어요.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앞으로는 자식들 드리는 생활비로 편하게 쉬시면서 노후 즐기세요. 형부가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꺼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쩐지 얘기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차례는 언니였어요. 형부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화원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요, 아버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설마 아버지 노후에 고생하게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에 내 말대로 이 집이랑 화원 싹 팔고 서울에 집 사자니까. 이사방네 회사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인데 무조건 2배는 오를 자리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언니 입에서 나온 2배랄 소리에 어머니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그 순간 언니만큼이나 때를 기다리던 오빠가 곧바로 말을 가로챘어요. 지금 같은 경기에 무슨 수로 집값이 2배로 뛰어. 너희 명색이 대기업 다니고 은행 다니는 애들이 어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냐. 이제 부동산 끝났어. 돈 벌려면 건물밖엔 답이 없다니까. 오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버지 화원 팔아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건물을 올려? 그럴 돈 있어?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우선 올리면 되지. 나중에 건물 다 지어서 분양하고 팔아봐라. 대출 받은 거 금방 갖고도 남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고 오빠고 도대체 왜 그렇게 아버지 화원에 관심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젊어서 아버지 어머님 2분이 화원 운영하느라 고생하실 땐 다들 자기 일 바쁘단 핑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와 뒤늦게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세 집안 분위기가 시끌시끌해지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을 붉히던 아버지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러곤 점잖은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이제 말을 해야겠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크내고 작은 딸이고 내 화원 가지고 건물 만드느니 집을 사니 앞으로 그런 소리 일절 하지들 마. 내 화원은 막내한테 줄 거야.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막내란 소리에 오빠와 언니는 순식간에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재산이라고 여기 땅이랑 화원밖에 없는데 그걸 막내 준다니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에이, 설마 자식이 버젓이 셋이나 있는데 화원을 왜 막내를 줘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오빠와 언니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해탈해서 웃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세게 치셨습니다. 내가 이 좋은 밥상 받고 너희한테 농담을 뭐로 하냐? 화원 막내에게 주겠단 말 진심이야. 너희들이야 다들 먹고 살 만큼은 사니 굳이 몇 푼 안 되는 내 재산 욕심낼 거 없어. 내 화원짜린 막내랑 막내 사위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언니와 오빤 연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아버진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 확실히 알았다. 자식이라고 셋이나 있으면 뭐래. 사위 하나보다 다들 못한대. 내가 별거 아니라고 간단한 시술만 하고 일주일 입원하면 된다고 했더니만 너희들 다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전화 한 통하고 말았지. 근데 우리 막내 사위는 나 입원한 날부터 시간만 나면 병원 들러서 나 먹는 것에 씻는 거에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우리 막내 사위처럼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랬습니다. 남편이 워낙 티를 안 내서 저도 그 정도로 남편이 아버지 병원에 자주 찾아갔는진 몰랐는데
남편이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보다 병원에 자주 갔대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신데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힘드실 것 같다고 굳이 본인이 자청해서 간 거랍니다. 남편도 매일 몸으로 하는 일이라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짬만 나면 병원에 와서 간식 챙겨드리고 퇴근하면서 꼭 병원에 들러서 아버지 저녁을 챙겨드리고 머리까지 감겨드리고 왔답니다. 전 다시 한번 저희 남편에게 감동했어요. 에이, 그깟 병원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화원 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 말은 바로 해야죠.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그이가 50만 원이나 보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난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지금까지 너희들 내가 다 지켜봤지만 막내 사이만큼 나랑 너희 엄마 마음으로 보살피고 챙기는 자식 없었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착한 우리 사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 내 마음은 그게 다다. 아버진 돈이고 재산이고 부풀리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평생 가꾸고 아낀 화원 조금이나마 귀한 자식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완강하게 얘기하신 덕분에 언니와 오빠도 그 자리에선 더 얘기하지 않았죠. 더 얘기하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문제는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에게 화원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상황이 민망해 버렸거든요.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부와 올케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남편은 저에게 화원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아버지 화원 받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님한테 잘하려고 한 게 아닌데 괜히 상황이 이상해졌네. 그러게 아버지가 저런 생각하고 계신 줄은 나도 전혀 몰랐어. 아유, 둘 다 내숭 좀 그만 떨어. 어쩐지 갑자기 아버지 생신상 직접 차리나 마네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다니까. 그러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순진한 척 얌전한 척 하더니만 언제 뒤에서 잔머리를 굴렸대? 그런 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왜들 그래? 오빠랑 언니도 알잖아. 우리 신랑이 어디 머리 굴리고 그럴 사람이야? 그리고 원래 옛날에 카센터 할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 신랑 예뻐했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형부가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카센터는 도대체 언제적 카센터야? 결국은 남자 새끼가 노가다는 주제. 아유, 한심해서 원. 순간 전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어요. 형부가 좋은 사람이 아닌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념이 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형부의 어깨를 툭 쳤어요. 형부, 지금 저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상을 확 구기고 나랑 남편에게 하는 소리냐고 따졌죠. 그러자 형부도 더는 연기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는지 똑같이 인상을 구기면서 절 쏘아보더군요. 아니 내 말이 틀려? 막내 사위라고 있는 게 매일 빌빌거리면서 노가다나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면서게 해주려고 화원 주시겠다는 거잖아. 남들 앞에서 소개하기가 얼마나 쪽팔렸으면 본인 화원까지 주겠다고 하시겠어? 순간 형부의 재수없는 눈빛에 전 이성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리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부, 알지도 못하면 그 입 좀 다물어요. 한 번만 더 내 남편 건드리는 소리 했다간 형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그때까지 가슴속에 담아놓고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능력 좀 있고 잘 산다고 저나 남편 앞에서 그렇게들 잘난 척을 하고 무시를 하더니만 결국 사람 이성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선을 넘고 마네요. 정 금방이라도 형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릴 것처럼 주먹을 꽉 쥔 채 형부에게 울분을 담아 소리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전 분명히 봤어요. 형부도 쫄아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요. 여보 괜찮아? 진정해. 우리도 여기서 화내고 소리 지르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우리가 참자, 응? 남편은 그 순간에도 이성적이었어요. 제 손을 꽉 잡곤 저를 다독였습니다. 전 주먹 쥔 손을 애써 더 꽉 쥐며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불렀죠. 제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간들보다 잘 사는 거였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화원할게요. 화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쪽에 이 사람 인테리어 회사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아버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화원도 유지하면서 옆에서 남편이 하고 싶었던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아버지가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그 순간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부의 표정은 전 아직도 잊질 못해요. 다들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언니와 오빠, 형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사 준비를 하고 다시 아버지의 화원이 있는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려니 좋은 일이 겹경사로 찾아오더군요. 예전에 남편이 카센터를 팔아가며 도와줬던 친구가 저희에게 돈을 갚았어요. 덕분에 다시 카센터를 찾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카센터를 포기하고 화원 옆으로 새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원래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워낙 오래돼서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요. 사실 매번 처가 올 때마다 좋은 집 지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전 도대체 무슨 복으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요? 남편은 카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께서 하시던 화원을 어머니와 제가 같이 운영하면서 그 옆에서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를 시작했어요. 집도 회사도 이제 막 새로 짓고 시작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들들까지 6식구가 하루 종일 붙어서 살다 보니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너무 화목해요. 언니와 오빠, 형부가 전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요. 오히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오면 남편이 지은 집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튼튼하게 너무 잘 지었다고요. 와, 실력이 점점 더 일취월장하네. 이러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미 동네에서 우리 막내 사이가 너보다 잘 나가.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딨냐고 다 부러워한다니까. 남편이 능력 있기는 한지 저희가 지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화원집 막내 사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족들만 모이면 그 자리에서 남편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형분 찍소리도 못하고 입술만 삐죽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형부 나이도 벌써 40대 후반이네요. 대기업에서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슬슬 퇴직할 생각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형부 퇴직하면 애들 교육비에 뭐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정 급하시면 우리 그이한테 얘기하세요. 기술 가르쳐 드릴게요. 전 형부를 볼 때마다 생각이 있으면 기술 가르쳐 줄 테니 언제든 가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랑 형부는 애써 썩은 표정으로 웃어요. 본인들도 민망하겠죠.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항상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잘난 척을 했었는데 일용직을 전전하던 우리 남편이 이젠 본인들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말이죠. 전 요즘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농담으로 셋째나 가질까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을 무시했던 인간들에게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저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